안녕하세요. 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 대학로 상권이 2층짜리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었다가 미납돼서 다시 나온 사건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자그마치 입찰 보증금을 2억 4천이나 손해를 본 사건인데요. 과연 어떠한 경매 물건이고 여러분들 건물 사실 때는 어떠한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05223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릉동 2가 174-1번지로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이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그 토지 면적은 약 35평, 건물 면적은 64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 30억 정도에 형성돼서 나왔다가 지금 1회 유찰돼서 24억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해당 경매물건은 2023년 4월 25일 날 한번 낙찰이 됐었던 물건인데요. 그때 당시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은 26억 5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다가 웬일인지 낙찰 받으신 분이 잔금을 미납하는 바람에 다시 경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 미납돼서 다시 나온 사건을 재매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경매물건이 나온 사건인가? 먼저 위치부터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같이 보면은 해당 경매물건은 지하철 4호선 해화역 4번 출구에서 200m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이 해화역 주변 상권이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상권인 대학로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젊은층 세대들이 많이 찾는 상권 중에 하나가 이 대학로 상권입니다. 위치는 정말 좋은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해화역 상권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주로 1번 출구랑 4번 출구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그쪽 일대 상권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 메인도로와 남쪽 일대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선이고요. 해당 경매물건에 나와 있는 저 위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의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지역의 상권이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그 상권 전부가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도인구가 많은 동선은 어딘지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인 도로는 평당 1억이 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유도인구가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다 보니 그만큼 땅값이 비싼 지역인데요. 해당 경매물건에 나와 있는 저 위치는 그 메인 도로의 가격의 거의 절반 가격 정도로 땅값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같은 상권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편차가 심하죠. 그 임대료 수준도 아까 전에 그 메인 도로보다는 현저하게 낮게 형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어떠한 상가 건물이 나와 있는 물건이고 그 임대료는 얼마 정도 나오는 물건인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 2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인데요. 1층에는 문방구가 들어와 있고 2층에는 동네 별장이라고 하는 주점이 들어와 있는 물건이죠. 그 상세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 여기가 그 1층의 문방구고요. 그 다음에 동네 별장 주점은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1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조그만 이 계단실을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2층 내부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층에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지금 현재 월세가 얼마로 조사되어 있냐면은 250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주점은 임대료가 얼마로 조사가 되어 있냐면은 150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총 400만 원이 들어오게 된다는 건데 그럼 임대 수익률이 웬만해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가뜩이나 전에 낙찰받았던 분은 26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에 한 달에 400만 원밖에 임대료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연에 나오는 임대 수익률은 2%가 채 안 되는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상가 건물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인 수익률은 아니죠. 임대 수익률 자체가 너무 적은 물건이다 보니 나중에 땅값이 올라갈 수가 있는 집가 상승을 노려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물건인가.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건물들은 수익률이 2%가 안 나오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남에 있는 건물들은 임대 수익률이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해당 물건도 그런 식으로 집가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물건인가?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뒤가 설명드리고 그럼 이 오래된 건물을 갖다가 철거를 해서 건물을 지어 올렸을 때 또 부가수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물건인가? 그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내용 어떤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들 이런 건물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 어떤 점들을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의 토지 이용 계획원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릉동 2가 174-1번지로 들어가 있고요. 지목은 대지. 면적은 116제곱미터가 되다 보니 약 한 35평 정도 되는 물건이죠.
개발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그 공시지가만 평당 5천만 원 가까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한번 같이 봐보면 해당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고 일반 상업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두 가지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땅입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가 두 가지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때는요, 그 토지의 용도 지역 중에 작은 땅의 면적이 330제곱미터가 안 됐다는 큰 땅의 용도 지역을 따라간다는 내용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땅이 노선상업지역이다. 노선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대로변에 따라서 그 상업 용지가 띠 모양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노선상업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 물건도 보니까 노선상업지역에 대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노선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 땅의 면적이 660제곱미터가 안 되면은 큰 땅의 용도지역을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발물건의 전체 토지 면적은 35평이기 때문에 작은 땅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나 660제곱미터를 초과할 일은 없겠죠. 해당 개발물건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일반 상업지역의 땅의 면적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땅이다. 그러면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일반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땅 용적률도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작은 땅의 용도지역이 큰 땅의 용도지역을 따라가게 되면 그 용적률도 큰 땅의 용도지역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거기서도 없는 수익이 컸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는 작은 땅의 용도지역이 큰 땅의 용도지역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 용적률은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자체는 상업지역 용도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용적률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많은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땅은 방화지구로 들어갑니다. 방화지구라고 하는 건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화재가 취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구를 방화지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방화지구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내화구조로 건물을 지어야 되다 보니 철거를 해갖고 신축을 해서 부가가치를 얻어볼 수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평당 건축비가 굉장히 비싸질 수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한 가지 실망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한번 봐보면 도시관리계획 위반 중이라고 하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방화지구 폐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방화지구가 폐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내화구조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건축하려고 하실 때는 내화구조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지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봐보면 해당 지역은 대학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죠. 아무래도 이 대학로 상권은 10대나 20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권인데 관람주점이나 유흥업소 같은 게 많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한 업종의 점포들이 입점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봐보면 해당 지역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한번 봐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역사도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물건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인근에 성균관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그 옆에는 창경궁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하고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나와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이러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역사도심 인근이나 한강변 인근이나 녹지공간 인근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중점경관관리구역에다가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어떤 걸 하셔야 되는가? 아무래도 이런 지역은 문화재 인근에 있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가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지켜왔던 그런 문화에 대한 모습이 훼손되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 그 역사도심 인근으로 들어가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심의를 거쳐야지만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은 높이 제한이 걸려있는 지역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외관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독 조금 독특하게 그 지역의 미관을 갖다 해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은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물건은 지금 상태로는 임대 수익률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 건물을 지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물건처럼 보이는데 고층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막상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유동인구가 끊기는 지역에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과연 임대가 잘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보고 생각해야 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해당 물건은 건축선도 지정이 되어 있는 물건인데요. 물론 해당 건축선은 도로폭이 좁아갖고 지정된 건축선이 아니라 그 보행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정된 건축선을 판단되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저 건축선 내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 면적의 용적률도 인정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건물을 지을 때는 저 도로하고 이격거리를 둬서 건물을 지어야 되다 보니 가뜩이나 작은 땅인데 개발할 수가 있는 땅의 면적이 더 적어진다는 게 또 하나의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을 때는 그 건축선 내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 면적만큼을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 인정해주는 건축선이 있고 그 용적률에서 제외시키는 건축선이 있는데 그런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하나 더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 해당 규모의 물건은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상권인 대학로 상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은 맞지만 막상 그 상권에서 위치가 좋지 않은데 소지하고 있는 규모의 물건이다 보니 그 임대 수익률이 많이 나오지가 않는 물건이고 지금 현재 임대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오는 물건이다 보니 집가 상승을 노려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물건인가? 바로 인근에 문화재가 많이 소지함으로 인해서 대규모대 개발 사업이 일어나기에는 쉽지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집가 상승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물건은 아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이뤄낼 수가 있는 물건인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방화지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건축 단가가 비싼 땅이고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작은 땅인데 개발할 수가 있는 땅의 면적이 작은 땅이고 그 다음에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짓기에도 제약상에 걸려있고 그 외관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상권으로 봤을 땐 좋은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막상 투자를 해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물건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해당 물건 한 가지 더 리스크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이 물건이 2층짜리 건물이었잖아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2층 부분 전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물건이다. 건축물 대장 한번 살펴보면은 건축물 대장 떼자마자 오른쪽 상단에 위반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를 한번 봐보면은 1층밖에 없죠. 1층짜리 단층으로 지어져 있었던 건물인데 2층을 갖다가 무단 증축을 해놓은 물건이다. 그러다 보니 해당 물건은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있을 거고요. 2층에서 임대료는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내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익률이 더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저렇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물건은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낙찰받은 분이 그렇게 투자 가치가 좋지 않은 물건을 좀 높게 낙찰받은 그런 감도 있는데 아마 위반 건축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잔금을 미납하게 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위반 건축물을 해제를 시키려고 하면 원산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산복구라고 하는 건 저 2층에 대한 그 공간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물 같은 거 하나 사실 때는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 대학로 상권의 규모물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권 전체가 다 장사가 잘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고 전부 다 좋은 물건은 아니다. 사람들의 주 동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건물 같은 거 사실 때는 땅을 아셔야 됩니다. 그 땅 위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떠한 제약사항이 있는지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 올바른 투자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인근에다가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각종 제약사항이 많을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반드시 잘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